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말봉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봉이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아주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건강해졌지만 여전히 빼빼 마른 비실이었지요. 누가 툭 치기만 해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약한 체구에 비해 심장만큼은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넉살 좋고 머슴 주제의 인심도 좋아서 말봉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손에 꼽았지요. 어이, 말봉이? 어디 가나? 오늘 밤에 한잔 해야지. 말봉이, 요새 많이 바쁜가 봐. 자주 얼굴 좀 봅세. 아이고, 우리 말봉이 심부름 나온겨? 방금 막전 구웠는데 와서 한 입혀. 말봉이는 주인대감님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말봉이를 보면서 환하게 반겼지요. 말봉이는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마주 인사하면서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초라한 초가집에서 아주 구슬픈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기억으로는 젊은 처자가 나이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집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말봉이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슬쩍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희미하게 향냄새가 나는 것이 장례를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봉이는 경건한 태도로 초가집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한 아리따운 여인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인네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눈가는 눈물로 촉촉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까지 울던 사람의 정체는 바로 이 여인네였던 것 같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굿을 피우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뭔가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싶어서 들렸습니다. 이런, 제가 소란을 피웠네요. 죄송해요. 헌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아이고, 죄송하기는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연하게 들린 것도 인연인데 고인에게 향이라도 피워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럼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조문객들이 한 명도 없어서 쓸쓸하셨을 테니까요. 향수기는 눈물을 훔치며 말봉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안방에는 약소하게 만들어 놓은 제사상과 여인네의 아버지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봉이는 공손하게 향을 피우고 절을 2번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실례가 되지 않다면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요. 생판남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인사까지 하셨는데요. 뭐든지 물어보셔요. 어째 조문객이 한 명도 없는 겁니까? 여인네는 말봉이의 말에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말봉이는 자기가 큰 말실수를 하였구나 싶어서 황급히 손을 휘저으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인네는 그러자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고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곤조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향숙이라 하여요. 본래 본가는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이었는데 크게 빚을 지면서 가세가 급격히 가물었어요. 그러다가 친인척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었고요. 아버지는 집안이 망하고 명성에 먹칠한 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하여 이 마을에 와서도 은거하듯 살았고요. 그래서 저 홀로 남아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답니다. 맙소사 그런 일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말봉이는 그러면서 향수기를 달래기 위해 원래 집에 가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약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본래 말봉이가 받기로 한 심부름 값도 몽땅 꺼내어 향수기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보아하니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라도 좀 드시구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여기 조의금도 챙기시오. 아니 되어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을? 이건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받으십시오. 말봉이는 한사코 조의금을 거절하는 향수기에게 강제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쩜 이런 박복한 처지가 다 있을까 하여 말봉이는 차마 그냥 돌아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향수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봉이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여도 될까요? 어서 말해보세요. 실은 아버지 관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형편입니다. 부디 괜찮으시다면 관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라도 소개시켜 주세요. 당연히 품삯은 치르겠습니다. 말봉이의 힘으로 관을 홀로 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말봉이는 인덕이 좋아서 도와달라고 부탁할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었지요. 말봉이는 그런 향수기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허, 삭슬 치른다니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만 믿고 계십시오. 말봉이가 그리 말하자 향수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봉이를 와락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염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봉이는 파르르 떨리는 향수기의 등을 토닥였지요. 그렇게 장례식관을 들어주게 된 말봉이는 심부름을 마저 끝내고 곧바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는 말봉이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이미 상을 펴놓고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하도 안 보여서 죽은 줄 알았다. 그런 말 말게. 안 그래도 오늘 초상집을 다녀왔으니 말일세. 그게 무슨 말인가? 말봉이는 친구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을 들어줄 수 있을지 조심스레 부탁했지요. 그러자 친구들은 껄껄 웃으며 말봉이의 등을 두들겼습니다. 좋아. 그리 어려워할 필요 없네. 대신 오늘 밤에 술은 자네가 사는 걸세? 정말 고맙네. 안 그래도 자네들 먹이려고 오늘 주머니를 두둑히 챙겨왔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 처자를 도와주는 것을 보아하니 이놈 말봉이 썩 마음에 들었나 보구만. 턱수염을 산적처럼 기른 친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말봉이는 깜짝 놀랐지요. 그래요. 어쩌면 그 가여운 처자에게 내심 연정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향수기의 긴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흘렀으며 단정하게 따아내린 모습은 퍽풋풋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두 눈은 밤하늘에 별을 품은 듯했고 갈색으로 그을린 피부는 건강미 넘쳤지요. 그런 향수기의 미소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도와야 할 일을 흑심을 품고 돕는다고 생각하니 영 껄끄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런 말봉이의 심경을 눈치챈 친구들은 탁주를 가득 부어서 내밀었습니다. 어이, 우리 말봉이를 너무 놀리지들 말게나. 아무렴 흑심이 있든 뭐든 남을 돕는 것은 고결한 일일세. 그러니 말봉이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아무렴 장례식장에서 엄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일세.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좀 놓이는구먼. 여튼 고맙네. 말봉이는 친구들과 즐겁게 술잔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은 일찍이 말봉이 집 앞에 모여 향수기 집으로 향했지요. 향수기는 어제 약속했던 대로 관을 들 사람들을 데리고 와준 것에 머리 숙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처자가 운이 좋았수다. 어디 가서 말봉이 같은 친구는 없어요. 아무렴 크게 빚을 지셨으니 꼭 갚으셔야 할 거요. 에이그, 이놈들아, 상 치르고 있는 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만. 됐고 어서 가세. 말봉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친구들을 타박했습니다. 다들 상갓집이라 웃음을 터뜨릴 수는 없어서 장난기를 가라앉히느라 아주 혼이 났답니다. 친구들과 말봉이는 관을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뙤약볕이 따가웠기에 장정 넷은 땀을 뻘뻘 흘려야 했습니다. 비실이 말봉이는 거진 탈진할 뻔했지요. 그렇지만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관을 묻을 수 있었습니다. 말봉이는 헬쑥해진 얼굴로 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합장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종 옆에서 힘든 내색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자, 여기 품삯이에요. 됐다니까요. 친구들에게는 제가 따로 또 살해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 넣어두세요. 그것보다 향숙 씨 몸이나 좀 챙기세요. 그렇게까지 거절하면 제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정녕 돈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이거라도 꼭 가져가 주세요.
향수기는 그리 말하면서 품속에서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말봉이는 엉겹결에 천꾸러미를 받아들였지요.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력 회복하시라고 큰돈을 들여서 귀한 산삼 한 뿌리를 샀어요. 그리고 산삼을 약으로 다리기 위해 주방에 간 사이에 그만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지요. 그러니 이는 말봉 씨가 꼭 가져가셨으면 해요. 아버님도 그러면 기뻐하실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알겠습니다. 어디 팔지 않고 꼭 제가 먹겠습니다. 말봉이는 두 손으로 산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꾸러미를 열어봤는데 이럴 수가. 말봉이는 살다 이렇게 큰 산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뿌리는 마치 용왕의 수염처럼 무성했고 크기는 말봉이의 얇은 손목보다 굵직했지요. 말봉이는 두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며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산삼은 당최 어디서 나셨습니까? 마을을 지나치는 떠돌이 신만이가 제 사정을 듣고 특별히 내준 산삼이었어요. 말봉이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산삼을 덜컥 받기는 꺼려져서 다시 내밀었지만 향수기는 이번에 정말 화가 난 듯이 말봉이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봉이는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희야, 나 같은 놈이 산삼님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구나. 어디 보자. 이런 물건은 약을 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으로 먹어야 제격이지. 말봉이는 산삼을 통째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씁쓸해하고 향긋한 산삼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지요. 한 입만 먹었는데도 오장육부로 산의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말봉이는 그렇게 산삼을 우적우적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러고 아주 푹 잠들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상하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입니다. 참으려고 해도 배 안에서 천둥이라도 치는지 연신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말봉이는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부엌대기 언년이가 있었지요. 이복의 언년이. 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뭐 먹을 거 없나? 아이고 깜짝이야. 먼 새벽부터 밥 타령이요? 그것도 말봉이 자네가? 뭐 알겠네. 별건 없고 찬밥에 물이라도 말아서 장아찌랑 주겠으니 아쉬운 대로 그걸로라도 들게. 말봉이는 그렇게 언년이가 주는 밥을 먹었는데 한 그릇으로는 도저히 배가 차지 않은 겁니다.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말봉이는 한 그릇도 채 다 먹지 못하거든요. 어쨌거나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 말봉이는 아예 언년이에게 매달려 부탁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네만. 지금 배가 고파서 두 눈이 횟가닥 돌아가게 생겼네. 뭐 다른 건 없남? 거참 신기하구만. 갑자기 뱃속에 거지라도 들어섰는가? 어디 보자. 이제 밥이 다 되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 저기 잠자코 기다려보게. 어쩔 수 없이 말봉이는 쭈그려 앉아서 굶주리는 배를 부여잡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언년이가 따끈따끈 꽁보리밥을 잔뜩 퍼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봉이는 그것마저도 허겁지겁 다 밀어넣더니 한 그릇을 더 먹기까지 했습니다. 말봉이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지요. 어디 병이라도 걸리기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이복의 말봉이. 밥을 그렇게 자셨으니 밥값은 해야겠지? 안 그래도 김장독을 좀 날라야 하는데 자네가 좀 옮겨주게. 정 무거우면 춘득이라도 불러서 같이 하라고. 알겠네. 이거 미안하게 됐네. 우리 대감님이 다른 건 몰라도 식솔들 굶기지 말라고 했더랬지. 미안할 필요는 없고 김장독만 잘 옮기면 되네. 무거우니 조심하고. 말봉이는 언년이가 부탁한 일을 하기 위해 김장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김장독이 말봉이만큼이나 거대한 겁니다. 이거 혼자 옮기다가는 사단 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른 아침이라 잠을 자고 있을 춘득이를 깨우기는 영 미안했습니다. 살짝 간이라도 봐볼까? 안 되면 춘득이를 깨워야겠구만. 말봉이는 조심스럽게 김장독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크고 무거운 김장독이 번쩍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말봉이는 다시 내려놓고 김장독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김치가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말봉이라면 절대 들 수 없는 무게였지요. 혹시나 해서 다시 들어봤는데 다시 또 쉽게 들려지는 겁니다. 말봉이는 혼자서 김장독을 옮기고 장독도 따로 다 들어 옮겼습니다. 그러는데 땀 한 방울은커녕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봉이. 지금 이 많은 걸 혼자 다 옮긴 겐가? 그렇네. 이야, 아침에 먹은 밥값을 아는구만 그래. 안 그런가?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람? 그러고 보니 말봉이 자네 오늘따라 안색도 좋은 게 어째 달라지지 않았나? 언년이의 말에 말봉이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얼굴을 비춰 살봤습니다. 언년이의 말대로 헬쑥한 얼굴이 아니라 아주 듬직한 사내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말봉이는 냅다 윗도리를 휙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깡말랐던 몸은 온데간데 없었고 근육이 불끈불끈한 겁니다. 이야, 산삼 효과가 정말 확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 배가 고팠나? 힘이 아주 넘쳐난다. 날아갈 것 같구나. 말봉이는 신이 나서 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평소였다면 힘든 밭일에 금방 나가 떨어졌지만 오늘은 땡볕에 몇 시간이고 일해도 멀쩡했습니다. 아주 날아다니는 말봉이를 보고 다른 동료 머슴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매던 소가 갑자기 투레질을 하며 날뛰었습니다. 말벌 하나가 소의 엉덩이를 침을 쏜 탓에 얌전하던 소가 잔뜩 성이 나버린 것이죠. 이에 다른 머슴들은 혹여 소에 치일까봐 감히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있어 보게. 내가 한번 잡아보겠네. 조심하게. 그러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네. 걱정 붙들어 매고 거기 구경이나 하게. 말봉이는 소매를 걷어 붙이고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휙 하고 고삐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자 그 덩치 크고 힘센 소가 말봉이에게 질질 끌리지 뭡니까? 그러자 소는 더욱 화가 나서 아예 펄쩍펄쩍 뛰며 말봉이에게 되려 돌진했습니다. 그때 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봉이가 달려드는 소를 슬쩍 피하더니 배를 두 팔로 휘감아서 번쩍 들어 어깨에 들쳐매 버렸습니다. 이놈 자식, 염을 좀 더 먹어야겠구나. 일이 가벼워서 밭이나 갈겠느냐? 말봉이는 껄껄 웃으며 어깨에 들쳐맨 소를 토닥였습니다. 소는 몇 번 발버둥 쳤으나 이내 말봉이의 괴력에 기가 죽어서 금세 진정했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봉이의 힘에 감탄사를 내뱉었지요. 그렇게 사고도 수습하고 일도 남김없이 끝내버린 말봉이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주막을 들렸습니다. 말봉이는 항상 앉던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주모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여인네가 주문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야? 향숙 씨 아닙니까? 안녕하셔요. 이렇게 또 바로 뵙네요. 이제부터 주막에서 일하기로 하였어? 반갑구려. 말봉이는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향숙이도 그런 말봉이의 환대가 썩 기분 나쁘지 않았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향숙이의 미소를 보자니 말봉이의 심장이 주책 없이 마구 뛰는 겁니다. 말봉이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향숙 씨가 준 산삼 말이요. 이게 효과가 아주 끝내주는구려. 어제 먹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살다 내 몸에 힘이 이리 넘치는 것은 처음이요. 정말 고맙소. 사람 하나 살린 거요, 향숙 씨가. 이렇게라도 말봉 씨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향숙이의 얼굴은 조금 수척했지만 굉장히 밝게 웃었습니다. 몇 번이나 봐도 아름다운 미소였죠. 순간 말봉이는 할 말을 까먹고 멍하니 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 얼굴에 뭔가 묻었나요? 이런 말 하면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향숙 씨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넋이 나갔수다. 어머, 이분이 산삼을 잘못 드셨나? 왜 그러셔요? 향숙이는 그런 말봉이의 말에 뺨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향숙이의 허리를 확 쥐어챘습니다. 향숙이는 깜짝 놀라서 몸이 굳었습니다. 어이, 향숙이. 오늘부터 주막에서 일하는가 보이? 어디에 있나 한참을 찾았다고. 왜 이러셔요? 이거 놓으세요.
앙탈 부리니 더 귀엽구만. 어때? 오늘이야 말로 콩 한번 볶아볼 쳐? 덩치 크고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어깨는 떡 벌어지고 얼굴 세숫대야도 널대대한 추남이었죠. 이는 말봉이도 아는 남자였습니다. 병팔이라는 자로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건달 같은 작자였죠. 말봉이가 허약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거나 무시하는 아주 막대먹은 사내였습니다. 이복의 병팔이! 주막은 계집질하러 오는 곳이 아니야. 그쯤 해두고 향수기는 놓아주게. 허이구야. 헛개비 말봉이가 여자 앞이라고 나대는구만. 이놈이 이것도 내 성질 돋구는데. 옛날 생각 좀 나게 해주랴? 병팔이는 말봉이의 말에 낄낄 웃으며 향수기의 몸을 여기저기 주물럭거렸습니다. 향수기는 수치심에 눈물까지 고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봉이는 이를 보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요. 말봉이는 벌떡 일어나서 향수기의 허리를 휘감은 병팔이의 팔뚝을 붙잡았습니다. 엄청난 힘이 병팔이의 팔을 파고들었죠. 병팔이는 인상을 구기며 향수기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말봉이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저었지만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손 치우지 못해? 오냐! 내 소원대로 풀어주마, 비실이야. 말봉이는 비웃으며 병팔이의 팔을 쥐어잡은 손을 풀었습니다. 병팔이의 팔에는 말봉이가 붙잡은 손자국이 퍼렇게 남아 있었죠. 이에 병팔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이 어쩜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남자입니까? 이놈이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밖으로 나와라. 혼쭐을 내주마. 그래, 나도 언제 한 번쯤은 내 녀석을 손봐줘야겠다 싶었다. 말봉이는 시근덕거리며 병팔이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병팔이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주먹을 들어올렸죠. 말봉이는 이참에 병팔이에게 창피를 줘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이놈 말봉아. 내 마음 같아서는 곤죽이 되도록 패주고 싶지만 그래서는 내가 관아에 끌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사나이 대 사나이로 씨름으로 승부를 보자. 바라던 바다, 입만 산 녀석아. 말봉이는 그런 병팔이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병팔이의 허리춤을 다른 한 손으로는 오른 다리를 잡았습니다. 병팔이도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맞잡았죠. 사실 씨름으로 승부를 보자고 한 이유는 병팔이의 더러운 속셈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씨름을 한다 하고 그대로 말봉이의 낭심을 차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비겁한 수였지요. 그러나 푸닥거리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말봉이는 병팔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병팔이는 비명을 지르며 두 다리가 공중에 떠올랐죠. 어떠냐, 병팔아? 윗공기가 선선하지? 이놈이 내려놓아라. 오냐 바램대로 해주마. 말봉이는 머리 위로 번쩍 든 병팔이를 그대로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덩치 큰 병팔이가 흙바닥에 처박히니 땅바닥이 쿵하고 울렸고 흙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죠. 병팔이는 흰자위를 보이고 개거품을 물며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봉이는 콧방귀를 뀌며 손바닥을 탈탈 털었지요.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말봉이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왕매, 말봉이가 이리 셌던가? 저게 말봉이가 맞는 것이오? 저 녀석이 언제 저렇게 늠름해졌디야? 구경꾼들 틈에서 이를 지켜보던 향수기는 그야말로 완전 뿅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저리 사내답고 늠름한지 옛 이야기에서나 나오던 장수 같았지요. 향수기는 그대로 말봉이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도대체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나요? 아니요. 향숙 씨를 위해서라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놈이랑 얽힌 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이 병팔이라는 자는 최진사 댁에 머슴살이를 하는데 항상 저에게 몹쓸 짓을 하곤 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대신 쫓아내 주었는데 안 계시니 이렇게 곧바로 찾아와서 추근덕거리지 뭐예요. 이놈 자식이 다시는 향숙 씨 곁에서 얼씬도 못하게 해드리겠소. 말봉이는 그런 향수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이 둘을 축복했지요. 말봉이는 그대로 향수기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향수기는 땀을 흠뻑 흘리고 나른해진 얼굴로 말봉이에게 무언가를 펼쳐 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족보였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것은 이 족보 하나뿐이에요. 비록 몰락했지만 엄연히 지체 높은 양반 집안이랍니다. 저는 이제 말봉 씨밖에 없으니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꼭 이 족보에 같이 이름을 올려요. 이럴 수가.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님이셨구려. 좋소. 내 꼭 열심히 일해서 당신 집안을 일으키는데 일조하겠소. 이렇게 말봉이와 향수기는 미래를 약조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항상 함께했지요. 하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 말봉이는 주인대감을 따라 한양을 내려가 봐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말봉이는 향수기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지만 주인대감이 듬직해진 말봉이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말봉이와 함께 있다면 산적이고 도적이고 두려울 것이 없었으니 말이죠. 내 금방 다녀올 테니 몸조리 잘하고 있어요. 그럼요. 말봉 씨야말로 제 걱정 말고 잘 다녀오도록 해요. 향수기는 말봉이에게 입맞춤하고 배웅했습니다. 그러고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한양에 올라간 말봉이는 주인대감에게 받은 돈으로 향수기에게 줄 폐물로 값비싼 옷가락지를 샀습니다. 멋은 품삯으로는 어림도 없을 물건이었지만 그간 꾸준히 저금해둔 돈을 몽땅 끌어다가 산 반지였지요. 이를 들고 말봉이는 날아갈 것 같은 발걸음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 집에 있어야 할 향수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말봉이는 순간 눈앞에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집안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집안은 누군가가 한바탕 난리를 친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발자국도 보였습니다. 항상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향수기답지 않게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었지요. 설마 향수기가 도망이라도 친 걸까요? 그렇다면 어째서일까요? 말봉이는 큰 충격과 상심에 빠져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막에 들어오자마자 주모가 말봉이를 알아보더니 허겁지겁 다가왔습니다. 말봉이, 이 사람아! 도대체 어쩐 일로 이제야 마을로 돌아온 겐가? 왜 그러십니까? 자네 여인 향수기 말일세. 향수기요? 향수기가 어디에 갔는지 알고 계시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자네가 떠난 사이에 향수기가 글쎄 최진사 이석을 놈의 양반이 난짝 보쌈해버렸네. 뭐요? 그 말이 참말이오. 말봉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에 번개가 내려친 기분이었습니다. 최진사라 하면 그 병파리를 부리는 양반이었습니다. 말봉이는 주막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최진사 집으로 향했지요. 대문 앞에 선 말봉이는 분노를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크게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최진사 나으리. 좋은 말로 할 때 향수기를 내놓으시오. 말봉이의 외침이 어찌나 큰지 안에 있던 최진사는 들고 있던 곰방대를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이에 머슴 무리가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병파리 놈도 섞여 있었지요.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치느냐? 어디고 뒷간이고 헛소리 말고 향수기나 내놓아라. 향수기는 벌써 우리 주인나리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 여기서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기 싫으면 썩 꺼져라. 아무리 내 녀석이라도 홀몸으로 우리를 다 상대할 수는 없을 게다. 웃기는구나 병파리. 옆에 조물애기들 몇 놈 끼고 있어서 기고만장했나 보이. 오냐, 오늘은 내가 조용히 물러가주마. 말봉이는 의외로 쉽게 포기하고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병파리는 이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사실 말봉이의 얼굴만 봐도 오줌을 지릴 것 같았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무리를 이뤄서 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즉에 꽁무니를 내뺐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말봉이는 큼지막한 바위 수십 개를 수레에 가득 실어서 나타났습니다. 바위 하나하나가 괴짝만했습니다. 수레를 최진사댁 대문 앞에 둔 말봉이는 바위 하나를 들어 올렸지요. 말봉이의 팔 근육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봉이는 허리를 비틀어 있는 힘껏 바위를 최진사 댁에 집어 던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이렇게 차례대로 계속 바위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최진사가 기겁하지 않고 베길 수 있겠습니까? 최진사는 물론이고 머슴들도 놀래서 다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 아이고, 그만해라 이놈아. 우리 집 다 부서진다. 당신이 최진사요? 당장 향수기를 돌려주지 않으면 내 기와집을 멀쩡한 곳 하나 없이 만들어줄 거요. 이 머슴놈이 아주 실성해버렸구나. 내 놈 거기 꼼짝 말고 있거라. 이봐라. 어서 포조를 부르지 않고 못하느냐? 최진사는 바락바락 화를 내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말봉이는 다시 바위를 던져서 최진사 댁 담장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최진사는 아주 미치고 팔짝할 판이었지요. 하지만 이내 포졸들이 나타나자 말봉이는 얌전히 바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잘됐다. 이보시오. 이 미친놈을 어서 체포하시오. 좋소. 대신 최진사도 함께 데리고 가시오. 비단 기물을 파손한 저희 죄도 있겠지만 최진사도 큰 죄를 저지른 작자이니 말이오. 포졸들은 처음에는 말봉이의 말을 무시하고 끌고 가려고 했으나 말봉이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버텨서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포졸 네다섯이 들러붙어서 앞만 때리고 잡아당겨도 땅바닥에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에 어쩔 수 없이 최진사도 함께 관아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말봉이는 얌전히 무릎을 꿇고 사또에게 큰 소리로 고하였습니다. 바로 최진사가 엄연히 양반댁 아녀자를 강제로 보쌈하여 욕을 보였는데 이는 법리에 어긋난 행위라는 겁니다. 무엇이? 향숙이라는 처자는 평민 아니었는가?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향수기는 엄연히 지조 높은 양반 집안의 여인으로 여기 이 족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말봉이는 그러면서 품에서 향수기가 보여줬던 족보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말봉이가 내민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봉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사또는 최진사의 못된 행동과 성미를 이미 익히 알고 있던 터였지요. 말봉이의 말이 옳구나. 저 납치범을 당장 포박하라. 아이고, 나으리. 향수기가 양반집 처자라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관아에 오고 나서도 의기양양했던 최진사는 단번에 판결이 뒤집히는 것을 보자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결국 포졸들에게 포승줄로 꽁꽁 묶인 채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이후 말봉이는 향수기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몹쓸 일을 당할 뻔한 향수기는 말봉이의 재치와 용기 덕에 무사히 풀려났지요. 말봉이는 그런 향수기의 손가락에 옷가락질을 건네며 천년가약을 맺었답니다. 양반집 가문 처자와 결혼한 말봉이는 미천한 노비 신세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알뜰살뜰 행복하게 살며 무너졌던 가문도 다시 되돌릴 수 있었지요. 옛말에 취선보인이라는 말이 있지요. 선을 모으고 인을 돕는다 하여 남에게 인덕을 베풀면 이는 그대로 돌아온다는 의미랍니다. 말봉이는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친절을 베풀었고 그리하여 아리따운 여인과 만나 건강해지고 신세도 고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한 여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앓던 지병이 악화된 탓인데요. 여인 곁에는 남편인 덕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서 온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말 마시오. 나를 두고 이렇게 떠날 생각 말아요. 미안해요. 천년가약을 약속하고 혼인하였는데 먼저 떠나서요.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소? 이게 다 못난 남편을 둔 탓인데. 덕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덕구는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죠.
아내는 사그라드는 생명의 불길을 간신히 붙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저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행복하세요. 내게 아내는 오직 당신뿐이요. 당신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소? 당신이 행복해야 제가 마음이 놓여요. 부디 저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내는 피를 토하듯 말하는 덕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덕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황망이 떠난 아내의 시신 앞에서 덕구는 기절할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덕구는 아내를 잃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보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아내의 뒤를 따라 목숨을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 아내가 말한 유언이 떠오르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었지요. 덕구는 솜씨 좋은 목수였는데 일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을 오가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집짓기부터 가구 제작, 심지어 다리 놓는 일에도 자진하여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보수조차 마다하고 일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덕구는 마을의 목수 명인으로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였고 또 덕구의 손을 거친 물건은 튼튼하고 아름다웠지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 그리고 낙엽이 지는 가을,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지만 평정심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면 지금은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 적적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여 눈시울을 붉히는 정도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구가가 덕구의 집을 두들겼습니다. 목소리를 듣자 하니 여인의 목소리였지요. 덕구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랄 정도의 절세미인이 덕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희고 비단결 같이 매끄러웠죠. 큰 눈은 맑고 고운 자태를 띄었으며 슬픔을 머금은 듯한 눈매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똑한 코와 작고 붉은 입술은 마치 꽃잎처럼 곱고 선명했습니다. 여기가 목장 덕구의 댁이 맞는지요? 예, 제가 덕구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큼지막한 감나무 근처에 사는 진주라고 해요. 일을 부탁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진주라고 밝힌 여인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간밤에 심한 비바람이 불면서 집 천장이 무너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 여기저기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아서 이참에 전체적으로 집 수리를 부탁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먼저 집을 살펴보고 견적을 봐야 하니 함께 내려가자고 했지요. 그렇게 덕구는 진주마님을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덕구는 진주마님의 슬픈 눈망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은 덕구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진주마님 댁은 큼지막한 감나무를 끼고 있는 한적한 터에 있었습니다. 맨들맨들한 돌로 쌓아 올린 돌담은 퍽정감이 같지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 이곳저곳 허물어지고 낡은 등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 제가 차라도 내어올게요. 아니요. 왔으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지요. 일단은 오늘 집 상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다음에 필요한 재료나 공구를 챙겨와서 수리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면 잠깐 먼저 일 보시고 계셔요. 진주마님은 그리 말하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홀로 남은 덕구는 유심히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수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천장은 물론이고 특히 대들보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비와 습기에 노출되어 목재가 썩고 벌레가 파먹은 흔적이 많았지요. 문과 창호는 오래되어 경첩이 녹슬고 나무가 뒤틀려 제대로 여닫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와는 군데군데 깨지거나 벗겨져 있었으며 일부 기와는 아예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석가래와 도리도 오래되어 약해진 상태였죠. 그런데 집을 한참을 돌아다니는데 하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집이면 거느리고 있는 하인이 적어도 셋은 될 텐데 말이죠.
보아하니 아주 오랫동안 진주마님 홀로 살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칠 곳이 맞나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은 아니군요. 내일 제가 장비를 챙겨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럽네요. 집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칠칠치 못하게 사는 것을 모두 들켜버렸으니 말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덕구는 손사래를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째서인지 진주마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렸지요. 그리고 다음 날 덕구는 망치와 못, 목재 등을 수레에 실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지요. 덕구는 먼저 대들보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렴 지붕을 지지하는 대들보가 튼튼해야 할 테니까요. 하늘이 흐린 것을 보아하니 조만간 또 심한 비바람이 불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기와도 손을 봐야 했습니다. 덕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그러자 진주마님은 시원한 차와 다과를 내어왔습니다. 여기 다과 드시면서 좀 쉬엄쉬엄 하셔요. 아이고, 이런 귀한 것을 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성심성의껏 도와주시는 분을 홀대할 수는 없지요. 별거 없어서 제가 오히려 죄송하네요. 별거 없기는요. 이야, 오미자차로군요. 오랜만에 맛봅니다. 덕구는 시원하고 달콤새콤한 오미자차를 쭉 들이키며 탄성을 냈습니다. 다과를 짚어 입안에 넣었는데 바삭바삭 쫀득하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한 움큼 와구와구 먹으니 다시 입안이 텁텁해서 오미자차를 한 잔 들이켰지요. 그런데 진주마님이 냉오미자차를 마시는 덕구를 보면서 돌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덕구는 당황했습니다. 혹여 무언가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덕구는 허둥지둥하며 진주마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해요. 맛있게 차와 다과를 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죽은 그이가 생각나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덕구의 질문에 진주마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마음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지요. 제 남편은 참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이는 항상 집에 돌아오면 제가 준비한 냉오미자차를 가장 좋아했죠.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항상 이 차는 언제 마셔도 참 좋구려라고 말하곤 했어요. 덕구 씨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그때의 그이가 떠올라서 그이가 그립네요. 마님,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리운 그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니. 아니에요. 덕구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덕분에 잠시나마 그이를 떠올릴 수 있어 감사해요. 그이는 병자호란 때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전쟁에 나섰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전쟁터에서 그이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제 세상은 무너진 것 같았어요. 진주마님은 차오르는 슬픔을 목구멍 속으로 내려 삼키려는 듯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붉은 입술이 가련하게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진정시킨 진주마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이는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차마 차를 마시지 못하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죠. 돌아오면 다시 또 차를 함께 마시자라면서요. 하지만 그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로 이 차를 마실 때마다 그이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 말을 듣는 덕구는 눈치 없이 오미자차를 꿀떡꿀떡 마신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러자 덕구는 머리를 꾸벅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마음. 미천한 목수쟁이인 저 덕구도 깊게 공감합니다요. 저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얼빠진 녀석입니다. 아니에요. 덕구 씨는 훌륭한 목수님이셔요. 온 고을의 명성이 자자하다니까요. 글쎄요. 아내는 숨을 거두기 전 제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요. 그렇지만 지금 전 그리 행복한지 잘 모르겠네요. 제 남편도 그 말을 자주 했어요. 혹여 자기가 먼저 떠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제 집안 꼴을 봐요.
우리 둘 다 정말 바보 같네요. 덕구와 진주마님은 서로 가진 마음의 상처를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머쓱해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긋 바보같이 미소 지었지요. 조금 부끄러워진 덕구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주마님도 어째서인지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때 누군가가 진주마님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어머, 언니. 웬일로 손님이 와 있었네? 진율이 왔구나. 인사하렴. 이번에 집을 수리하러 와주신 목수님이야. 진주마님은 진율이라 불린 여인을 덕구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여동생도 언니를 닮아 절세미인이었는데 어딘가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요. 언니보다 훨씬 발랄하고 개구진 여인이었습니다. 목수님 안녕하세요. 집안 꼴이 그닥 보기 좋지는 않지요. 그래도 언니가 새 남자를 들여서 저는 기쁘네요. 그게 무슨 버릇없는 소리니? 목수님께 실례야. 어서 사과하렴. 아유, 제가 오히려 사과드려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다요. 셋내는 그러면 일마저 하러 가보겠습니다요. 덕구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얼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진율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덕구의 엉덩이를 콱 움켜쥐는 겁니다. 덕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외간 여자가 몸을 더듬으니 놀랄 수밖에요. 그러자 진율마님이 까르륵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집 다 수리하면 저희 집도 수리 부탁해요. 그런데 저희 집은 구석구석 전부 다 손봐줘야 할 거예요. 얘 진율이. 뭐 하는 거니? 우리 목수님이 너무 귀여워서 그랬지. 왜? 부러워. 부러우면 언니도 만져. 덕구는 입만 뻐끔뻐끔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고 이내 얼굴이 벌개져서 후다닥 자리를 피했습니다. 진율은 그런 덕구의 뒷모습을 보며 또 간드러지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렇게 덕구는 오늘치 일을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루로 끝날 일이 아니어서 다음 날도 진주마님 댁을 와서 집을 수리했습니다. 그래도 전날 시작한 대들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기와를 손봤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지 마시고 어디 잠깐 마실이라도 다녀오십시오. 집을 고쳐주시러 이렇게 힘써주시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제가 또 다과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덕구와 진주마님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요. 덕구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혼자 즐거워도 되는 건가 싶은 죄책감도 들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집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몰라보게 바뀐 집안을 보면서 진주마님은 놀라워했습니다. 아무렴 패가나 다를 바 없었던 곳이 새 집이 되었으니 놀랄만도 하지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게 수리를 하셨을까요? 저의 몇 없는 재주이지요. 장마 기간에도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해요. 이제 정리정돈이랑 청소만 하면 되겠네요. 직접 하시게요? 사람이라도 부리시지요. 아니요. 제가 직접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직 이 집에 사람을 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진주마님도 한층 밝아졌지만 여전히 어딘가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덕구는 도저히 이대로 진주마님을 홀로 남겨두고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면 청소를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안 되어요. 집까지 수리하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수고를 부탁드릴 수 있겠나요? 청소 정도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요. 그리고 한 명보단 두 명이 훨씬 빨리 끝내겠죠. 그래도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돕는 겁니다.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요. 덕구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주마님은 거듭 덕구의 제안을 사양했으나 이내 수락하고 말았지요. 마음속으로 덕구가 함께 있어주기를 바랬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덕구는 진주마님의 집을 함께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진율마님이 앞서 집 수리를 해달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날은 진율마님의 집을 찾았지요. 우리 목수님이 드디어 오셨네요.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그만 속은 기둥이 되어버릴 뻔했지 뭐예요? 과장도 심하시지. 그래, 어디가 문제인 거요? 안방에 말이에요. 글쎄 문지방이 닳아서 빠져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장지문을 빼놓고 살아야 하느라 아주 골치예요. 아무렴 제가 나이든 아낙네여서 훔쳐볼 사람은 없다지만 여인네 방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것은 너무 주책없잖아요. 아이고, 아낙네라니요. 진율마님이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분이지요. 어머, 우리 남편도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역시 우리 목수님은 친절하네요. 진율마님은 그러면서 은근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덕구는 아차했지요. 저번부터 짓궂은 장난을 자주 쳤기에 진율마님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되었거든요. 이에 덕구는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안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방의 문지방을 살펴보아도 문지방이 달았기는커녕 멀쩡한 겁니다. 어리둥절한 덕구는 이게 당최 뭔 일인가 싶었지요. 어때요, 목수님? 아주 엉망이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장이 난 곳 없이 아주 멀쩡합니다요. 덕구가 그렇게 말하며 몸을 돌렸는데 아니 이럴 수가. 진율마님이 옷고름을 풀어헤치는 겁니다. 이에 덕구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지금 대낮부터 무엇 하시는 겁니까? 어서 뭐라도 걸치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부터 땀 흘리면서 움직이려면 옷은 거추장스럽지요. 진율마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덕구의 팔을 바락 붙잡았습니다. 덕구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손이 발발발 떨렸지요. 곧바로 진율마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진율마님은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떠난 지 한참 되었어요. 너무 그렇게 빼지 마시고 여기 누워보셔요. 됐소. 아무렴 남편 있는 여인을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소. 이런 짓을 할 줄 알았으면 오늘 내 여기 오지도 않았소. 다음에는 정말 무언가를 수리해야 할 때 부르시오. 이만 실례하겠소? 덕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진율마님은 그런 덕구를 보자 경거망동했던 자신의 잘못을 눈치를 채고 몸을 가렸습니다. 덕구는 곧바로 진율마님의 집을 나와 진주마님의 청소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나쁘끄러운 일이 있어서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이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진율마님이 덕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했던 저희 행동을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수님의 올바른 품성을 보고 저도 많이 뉘우쳤어요. 실은 남편도 매일 나가서 기생집을 드나드는 것에 화가 나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같은 수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되었소. 사과를 받아들이리다.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언니는 부디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래요. 그게 무슨 소리여? 나는 진주마님에게 그런 흑심을 품은 적은 없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매일 언니 집을 드나들며 도와줄 리 없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목수님처럼 좋은 남자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덕구는 그런 진율마님의 말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진주마님의 집을 드나들면서 슬픔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자신이 진주마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덕구는 이 마음을 전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언니도 이신전심일 거예요. 목수님을 보고 나서부터 많이 밝아졌거든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꼭 마음을 전하세요. 진율마님은 그렇게 말하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덕구는 잠시 더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유언대로 이제 고통을 잊고 다시 행복해져야 하는 시기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덕구는 곧바로 진주마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으로 부푼 마음으로 덕구는 진주마님 댁에 도착했지요. 지금 시간이면 진주마님은 분명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문 앞에서 뒷짐을 지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니, 이것은 당최 어디를 갔단 말이냐? 니신데 남의 집 앞에서 이리 소란이요? 나 이 집 여인네에 해인되는 사람이요. 뭐요?
그 말이 참말이요? 그러는 댁은 뉘시오. 나는 이 집 수리를 의뢰받은 목수이외다. 그러면 나중에 진주댁이 오면은 변진사가 왔다 갔다고 전해나 주시오. 변진사라 불린 중년 남성은 못마땅한 듯 헛기침을 하고 떠났습니다. 덕구는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는데 그때 마침 진주마님이 집안에서 슬쩍 몸을 빼는 겁니다. 안에 있었구려? 그런데 왜 나오지 않았어? 저 변태놈은 떠났나요? 변태요? 네, 제가 남편과 사별한 직후부터 저랑 혼약을 맺자고 난리를 피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자리를 피하거나 없는 척 하지요. 어찌나 끈질기던지 아주 지긋지긋해요. 진주마님은 인상을 구겼지만 이내 덕구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뭐예요? 어서 들어오셔요. 다행히 저는 초대받은 손님인가 보구려. 암요, 덕구씨면 언제든 환영이지요. 덕구는 진주마님과 단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잘 보냈답니다. 이미 둘은 서로에게 몽글몽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입 밖에 낼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얼굴만 봐도 좋았고 눈만 마주치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덕구와 진주마님은 매일 같이 얼굴을 보며 가까워졌습니다. 진주마님은 덕구가 떠나면 집안이 적적해서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주마님은 덕구에게 해줄 저녁 식사를 위해 장을 보던 중이었는데 나무를 파는 아낙네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진주댁. 아직도 그 몹쓸 목수놈이 집을 들락날락하여요? 목수요? 덕구씨 말하는 건가요? 그래, 그놈 말이오. 아주 못돼 먹은 자식이더만. 못됐다고요? 그럴 리가요. 덕구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소문에 듣자하니 진주댁의 재산을 노리고 그렇게 요즘 제 집 드나들 듯 오가고 있다더만. 진주마님은 아낙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렴 진주마님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아낙네가 진주마님에게 소문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덕구가 진주마님이 전 남편에게 상속받은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에 진주마님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진주마님은 남편이 물려준 폐물, 금과 은이 가득 들어있는 괴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구가 어쩌면 그 재산을 노리고 친근하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들었더랬지요. 진주마님은 곧바로 동생인 진율마님에게 상담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진율마님은 진주마님이 갑자기 새하얗게 얼굴이 질려서 찾아오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진주마님은 시장에서 들었던 소문의 이야기를 상담했습니다. 진율마님은 처음에는 미간의 주름을 잡고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지요. 얘 웃을 일이 아니야. 심각한 일이라고. 언니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소문을 믿는 거요? 뭐야? 목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 진유리가 장담합디다. 비록 목수이지만 성품은 선비와 같을 정도로 순수하고 올고든이에요. 한 번은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했는데도 버럭 화를 내고 떠났을 정도였다니까요. 진율마님은 덕구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덕구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켰습니다. 듣고 보니 진주마님도 자기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몹쓸 소문을 퍼뜨린 걸까? 언니가 좀 맹한 구석이 있지만 남에게 원한을 살 사람은 아니지. 그렇다면 한 놈밖에 없어. 누군데? 누구긴 누구요. 그놈의 변태 변진사겠지. 아마 목수님과 잘 지내는 진주마님을 보고 시기하여 그런 더러운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해.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잠깐 머리를 한번 굴려볼게. 내가 누구야? 잔머리의 한진율이잖아. 진율마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진주마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진주마님은 의미심상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지요. 좋아, 그러면 일단 덕구씨를 불러서 그리하도록 하자. 그렇지, 그래야지. 자매는 곧바로 덕구를 찾아가서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덕구는 그런 못된 소문의 정체가 변진사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는 얼굴이 울그락풀그락해졌어요. 하지만 계획을 듣자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지요. 셋은 다음 날 곧바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진주마님이 변진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매일 새침대기처럼 만나기를 거부하던 진주마님이 부르자 변진사는 아주 때 빼고 광을 내고 나타났지요. 어서 오셔요, 변진사님. 요 근래 제가 바빠서 얼굴을 통 못 비쳤지요? 그렇소. 아주 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수다. 아이, 너무 그러지 마셔요. 실은 저번에 집이 비바람으로 크게 손상되어서 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꽤나 마무리되어서 여기 이렇게 변진사님을 초대하였잖아요. 진주마님은 그러면서 은근슬쩍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변진사는 이에 해벌레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오늘이야말로 진주마님과 거사를 치를 수 있겠구나 하며 마음이 붕 들떠버렸지요. 여기 제가 술상을 차렸으니 일단 술 한잔 하시면서 서운한 마음 모두 풉시다. 내 서운한 마음은 이미 그대 미소를 보며 다 홀을 털었어. 그러니 축하하는 의미로 술잔을 들어야겠구만. 안 그래도 이번에 아주 귀한 술을 구해왔어요. 백화소주라고 들어보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아니, 그 귀한 술을? 그런데 괜찮겠어? 이걸 먹으면 내가 아주 팔팔 날뛸 터인데 감당이나 되겠소? 저도 쌓인 게 많으니 이참에 다 풀어버리죠. 어때요? 좋소. 오늘 아주 잘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요. 변진사는 은큼하게 웃으며 술을 받았습니다. 연심을 품은 여인에게 받는 술에 변진사는 술맛이 꿀맛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세 잔 꿀떡꿀떡 마시는데 생각보다 술이 독해서 후끈한 열기가 훅 올라왔습니다. 이에 변진사는 더 술을 마시다가는 낮아빠지겠다 싶어서 냅다 진주마님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하지만 진주마님은 능글맞게 웃으며 변진사의 손을 내렸습니다. 백화소주는 한 병을 다 마셔야 그 효력이 나타나요. 저는 어디 안 가니까 일단 다 마시고 시작해요. 오늘 저 안 재우실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진주댁도 어디 안 가고 나 변진사도 어디 안 가지. 오늘 우리가 갈 곳은 달나라밖에 없소. 변진사는 고주망태가 되어 술을 모두 마셨습니다. 이윽고 완전히 취해서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땅과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데 변진사가 버틸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든 변진사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진주마님 댁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변진사는 자기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홀로 집에 돌아오기라도 한 걸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의 금과 은은 물론 옥으로 만든 귀걸이랑 호박 보석 목걸이 같은 폐물이 온 사방에 널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내 방에 이런 보석들이 왜 놓여 있는 게지? 변진사는 어리둥절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변진사의 집으로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당황한 변진사는 벙찐 표정으로 포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놈! 힘없는 아녀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질을 하였느냐? 죄인은 가만히 오랏줄을 받아라.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그 무엇도 훔치지 않았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너의 주변에 널린 보석은 도대체 무엇이느냐? 전부 진주댁의 재물 아니냐? 그러자 변진사는 헬쑥해진 얼굴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방구석에는 활짝 열린 괴짝이 놓여 있었지요. 변진사는 아니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버텼지만 이내 포졸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진사는 진주마님과 진율마님 그리고 덕구의 계략에 제대로 걸려버리고 만 것이죠. 술에 취해 기절한 변진사는 덕구가 간밤에 집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괴짝도 수레에 실어서 같이 옮겨놓고 진율마님과 둘이 현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술도 진율마님이 구해온 가짜 백화소주였지요. 아침이 되자 진주마님은 곧바로 관아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꼼짝없이 범죄 현장에서 세상 모르고 잠을 퍼질러 잔 변진사는
포졸에게 체포되고 말았답니다. 이후 진주마님은 덕구와 마음을 나누고 슬픔을 극복하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진율마님은 곁에서 양껏 추복해 주었지요. 진주마님과 덕구는 다시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였고 이는 오래오래 아주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어졌답니다. 덕구와 진주마님은 흉중생진이라는 말처럼 사람을 잊지 않고 생각은 오래 하면서 만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내 아픔을 견뎌내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였으니 이는 어쩌면 죽은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옛날 한양에 이찬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찬은 조정관리들의 옷을 만드는 상의원에서 정사품의 관직 상의판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연로하여 걷기조차 벅차구나. 허나 내가 한 사람 몫을 너끈히 해내니 내게 일을 맡기고 은퇴해야 할 것 같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 이찬이가 아버님의 명성에 먹칠할 것 같습니까? 반평생 넘게 일만 하셨으니 이제는 여생을 즐겁고 편하게 보내십시오. 원래 상의원을 관리하던 사람은 이찬의 아버지 이준구 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은퇴해야 했지요. 그래도 듬직한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승승장구하여 상의판관까지 되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찬은 아버지의 뒤를 잇자마자 상의원에서 매입하는 비단과 솜, 가죽, 모시 등 각종 재료의 재고 관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살펴보니 비단 매입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겁니다. 이에 이찬은 곧바로 상의원의 하급 관리인 상의주부를 호출했습니다. 이보시오, 상의주부. 여기 상의원에서 매입하는 비단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오. 무언가 이상하지 않소? 예, 나으리. 시세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어 있사옵니다. 그렇소. 이 가격은 거의 2배는커녕 3배는 되는 것 같소. 당최 어느 상단에서 무엄하게 조정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요? 본래 상의원은 대대로 옥년단이라는 곳에서 비단을 매입하고 있지요. 일단 이번 달치 비단까지만 거래하고 추후 다른 상단을 찾아봐야 할 것 같소. 이찬은 그렇게 말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단은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다소 가격이 나가지만 절대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래하는 옥년단은 후려치는 가격으로 비단을 납품했지만 품질 하나만큼은 최상급이었거든요. 그렇게 집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던 이찬은 뜻밖의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당의 동문이었던 친구인 봉준이가 찾아왔는데 글쎄 최근 중국으로 활로를 뚫어서 질 좋은 비단을 시세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당시 중국은 비단 제조 기술에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섬세한 직조 기술과 다양한 염색 기술을 통해 고품질의 비단을 생산했지요. 따라서 그 가격 또한 억소리가 나올 만큼 비쌌는데 시세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호재였습니다. 이보게, 내 자네가 내 동문이니 훨씬 싼 값에 쳐주겠네. 어떤가? 대신에 비단 매입은 우리 상단에서 독점으로 하는 걸세. 좋네. 그러면 그렇게 합세. 일단 보고를 올리고 문서를 꾸려야 하니 한양에 머물며 기다리게. 이찬은 조정의 관리들에게 더 품질 좋은 의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뒤를 물려받자마자 벌써 큰 공을 세운 것에 뿌듯했습니다. 이찬은 모든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옥년단에게는 이제부터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하였지요. 옥년단은 그 소식에 화들짝 놀라서 몇 번이고 서신을 보냈지만 이찬은 보는 족족 찢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무렴 사기꾼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던 이찬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옥년단의 단주가 직접 이찬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옥년단 단주의 정체를 보고 이찬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형 상단의 단주가 여인인 것을 넘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아리따운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의판관 나리. 소녀는 서영이라옵니다. 옥년단이라는 소박한 상단을 이끌고 있지요. 서영은 길고 검은 머리칼을 가졌는데 그 머리칼은 밤하늘의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얼굴은 달덩이처럼 희고 둥구스름하며 그 위에 자리 잡은 눈은 마치 가을밤 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눈동자는 깊고 검어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치 홀린 듯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찬은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영을 보다가 황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옥년단이 지금까지 덤태기를 씌워서 비단을 납품했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니 아름다운 서영의 외모가 사람 거죽을 뒤집어 쓴 요사스러운 요괴처럼 느껴졌지요. 이찬은 인상을 구기며 눈을 흘겼습니다. 상의원에서는 이미 옥년단과 거래를 끊었소. 굳이 어렵게 찾아오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판관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서영은 공손하게 절을 하며 다소곳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찬은 뾰족했던 마음이 주책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좋소. 그러면 어디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시오.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저희 옥년단은 대대로 상의원의 면직물과 비단을 납품해왔습니다. 헌데 앞서 선대께서 상의원 상위 직장과 직접 거래를 하였고 납품가는 그때 정해졌습니다. 저는 선대가 정해놓은 거래대로 성실하게 고품질의 비단을 납품하였고요. 그렇다면 지금 선대와 우리 상위 직장 탓을 하는 거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 말의 요지는 이참에 새로 가격을 맞춰서 재계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이찬은 뻔뻔하게 재거래하자는 서영의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찬이 현재 비단 시세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어떻게든 속여먹으려는 속셈이 분명했지요. 이찬은 탁자를 3개 후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작자 같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딜 감히 상위판관 이찬 앞에서 낯짝도 두껍게 뱀처럼 혀를 놀리는 겐가? 그 사이 내가 조선 땅 비단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건가? 어림도 없지. 자네가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납품하였고 그에 대한 차액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것을 이미 알고 있네. 와서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 지언정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해. 이찬의 호통에 서영은 화들짝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깊게 숙여 납작 엎드렸지요. 판관 나으리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사옵니다. 시끄럽소.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지. 이제부터 옥년단과의 거래는 일절 없을 것이오. 아울러 지금까지 옥년단이 행했던 거래 내역과 조정에 납세한 장부를 모두 공개하시오. 또 어떤 더러운 계략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내 아주 낱낱이 조사할 거요. 이찬의 일갈의 서영은 몸까지 떨며 애원했습니다. 부디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심지어 처량하게 이찬의 발목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셔요. 저희가 비록 가격을 속였을지언정 품질만큼은 항상 최상등품으로 드렸습니다. 이는 참말입니다. 아마 조선 땅 어디서도 저희 비단만큼 품질 좋은 물건을 드리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중국산 비단을 받을 것이니 자네의 그 잘난 비단은 이제 필요 없소. 이찬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발을 흔들어 서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영도 적지 않게 놀란 듯 했지만 금세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중국산 비단의 품질은 대단하지요. 하지만 저희 비단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를 유지해 주신다면 가격은 물론이고 특등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게다가 조정의 대신 나리님들에게 국산 비단을 입혀야지. 아무렴 중국 물건을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찬은 서영의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렴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 데다 더 고품질의 비단을 싼 가격에 납품하겠다니 설령 재계약을 하지 않을지언정 한번 상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소. 그러면 어디 그 자랑이라는 비단을 한번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소. 감사합니다, 나으리. 한 주의 시간만 주시면 완벽하게 준비하여 나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서영은 활짝 웃으며 크게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찬은 서영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금 또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서영의 미모의 마음에 흔들린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뱉은 말이고 응당 사내라면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죠. 이찬은 복잡한 마음으로 옥년단 방문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지요. 상의원에는 서영이 보낸 멋들어진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한 주간 시간을 달라고 하였는데 정말이지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이차는 가마를 타고 옥년단으로 향했습니다. 상입판관 나으리, 옥년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은 불편 없으셨습니까? 별일 없었소. 그것보다 어서 특등품 비단을 보여주시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오신 김에 전체적인 옥년단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이차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서영의 얼굴을 보니 다시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게다가 오늘은 어딘가 의복을 가볍게 입고 있었는데 얇은 겉옷 천이 밝은 햇빛에 비춰서 속살이 보였습니다. 이에 이차는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파렴치한 복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차는 서영의 손에 이끌려 뽕나무밭부터 창고, 누에 농장까지 시찰하였습니다. 저희 비단은 엄선한 누에를 뽕잎을 먹이며 키웁니다. 확실히 누에의 상태가 좋구려. 움직임도 활발하고 살의 윤기도 흐르는구먼. 오호라, 탄력도 좋소. 이 정도면 훌륭한 비단실을 뽑아내겠소. 처음에는 심드렁했지만 옥년단을 살펴보니 과연 단주인 서영이 큰 소리를 칠만했습니다. 서영은 한결 부드러워진 이찬의 태도에 화색을 보였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옵니다. 나으리, 이쪽으로 또 오십시오. 여기가 비단 창고이옵니다. 특등품 비단은 이곳에서 따로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옥년단만의 비결이 감춰진 곳이지요. 뭔가 다른 공정을 거치는 거요? 그렇사옵니다. 서영은 그렇게 말하며 거대한 창고로 이찬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문 앞에 섰지요. 기분 탓이었지만 무언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문 열겠사옵니다. 서영이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창고 안은 바깥에서 보던 대로 굉장히 넓고 큼지막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모두 막아놓아서 어두컴컴했지요. 아니 잘 보이지 않았기에 서영이 이찬의 손목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찬은 상상도 못한 광경을 보고 말았지요. 안에는 헐벗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여인들은 비단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손질하고 있었지요. 모두 일에 열중하고 있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찬은 그 모습에 입을 떡하고 벌리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이찬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비단이라는 것은 자고로 선녀의 살결처럼 매끄러워야 하고 처녀의 속눈썹처럼 가벼워야 하지요. 그렇기에 저희 상단은 아름다운 여인을 선별하여 상등품 비단을 맡겨 특등품으로 마지막 가공을 합니다. 이게 이런다고 특등품 비단이 된다는 거요? 암요. 자, 여기 이 비단을 만져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주 보드랍지요? 이찬은 얼굴이 벌개져서 서영이 건넨 비단을 만져보았습니다. 서영의 말대로 감촉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서영은 그러면서 이찬의 손을 자신의 손등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나으리? 이제 저희 옥년단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모두 보셨사옵니다. 마음을 좀 바꾸셨습니까? 이찬은 그런 서영의 달콤한 속삭임에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이찬을 둘러싸며 저마다 자신의 비단을 만져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나으리, 저의 것도 한번 만져보셔요. 어떠셔요? 천상의 감촉이지요? 이찬은 미인들의 육탄 공격에 혼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찬은 거칠게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렴 여색에 빠져서 친구인 봉준이와 맺은 신의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년단의 단주가 미인계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생각에 미치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요망한 것들. 감히 상입판관을 유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해. 썩 물러가라. 이찬이 근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자 여인들이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는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찬은 화를 내며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영은 그런 이찬의 모습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선비였지요.
보통 자신의 유혹에 대부분의 사내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금방 쏘가 넘어가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찬은 넘어갈 듯 하다가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모습의 서영은 이것이 진정한 사내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 준비한 것이었다면 아주 헛수고였소. 잠시나마 옥년단이 괘씸하고 죄를 뉘우쳤다고 생각한 내가 잘못 생각했구려. 계약은 끝이오. 이찬은 그리 말하고 몸을 획 돌려나갔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옥년단과 얽히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옥년단의 단주 서영에게는 아무런 서신도 받지 않았습니다. 봉준이에게는 연락을 하여 중국산 비단을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요. 그리고 납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아직도 연락이 없느냐? 비단은 오지 않았고? 예, 나으리.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옵니다. 큰일이구나. 이제 곧 있으면 납기일이거늘 어찌 일이 늦는단 말이냐.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야겠다. 발등에 불이 붙은 이찬은 봉준이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서둘러 찾아갔는데 이럴 수가. 이찬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봉준이의 집에 찾아가 보니 글쎄 이 녀석이 온데간데 없고 빈집만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이찬은 황망한 마음에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기, 이 집.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간 거요? 아, 여긴 나으리 말이오. 몇 달 전에 아주 크게 한몫 잡았다며 이사를 간다고 하였소. 어디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짐을 꾸려서 훌쩍 떠나버렸지 말이오. 한몫 크게 잡았는데 어딘가 도망치는 사람들 같았더랬지. 이찬은 나그네의 말에 봉준이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절친한 동기 봉준이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충격에 빠진 이찬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큰일이 났구나.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찬은 허탈한 심경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큰일이었으나 납기일이 다가오는데 정작 옷을 만들 재료인 비단이 없으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서둘러 사람을 파견하여 비단을 납품할 상단을 찾으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조정에서 사용할 용량을 맞출 만한 대형 상단은 다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고 소형 상단은 물량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하루는 뜻밖의 인물이 이찬을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옥년단의 단주 서영인 것입니다. 상입판관 나으리,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일을 사과드리고자 서신을 계속 보냈습니다만 도무지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영은 그러면서 공손하게 절했습니다. 이찬은 사실 서영이 옷건 말건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헌데 서영이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최근 큰 공경에 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옥년단의 단주 서영은 지난번 나으리의 일갈의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여 이번 나으리께서 처한 문제를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저희 상단에서 차액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지요. 그렇기에 이번에 필요한 비단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영이 그리 말하며 시종들을 호출하여 비단을 가득 담은 괴짝 수십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찬을 이를 뛸 듯이 놀라워하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느냐? 오냐, 그렇다면 다시 옥년단과 재계약을 맺고 조정의 비단을 전속으로 맡기겠다. 가격은 얼마를 쳐주면 되느냐? 나으리, 가격은 당연히 저번에 말한 그 가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상단에서는 나으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발벗고 나설 것이옵니다. 서영이 그렇게 말하며 깊게 허리를 굽히고 절했습니다. 이렇게 이찬은 봉준이에게 사기를 맞아 큰 공경에 처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영은 이찬의 성품에 푹 빠져서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이찬은 이참에 서영과 혼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대형 상단의 단주인 서영과 혼약을 맺으니
이찬은 더욱 빠르게 재료를 수급하고 전반적인 품질을 올릴 수 있었지요. 이찬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좋지 않은 껄끄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지요. 아무래도 그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소. 이번에는 나를 속이고 넘어가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혹시 그 녀석의 정보를 알아봐 줄 수 있겠소? 당연하죠. 사기꾼은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이상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인답니다. 당연히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은 상단에 밀정을 시켜 조선 어딘가에 숨어있는 봉준이를 찾아내었습니다. 봉준이는 경상도에서 또 중국산 비단을 싸게 납품한다며 다른 이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서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속여먹은 데다 여전히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으니 말입니다. 서영은 그래서 상단의 이름으로 봉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봉준은 또 호구를 잡았다 생각하여 신나서 계약했지요. 하지만 이는 함정이었지요. 봉준이는 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포졸과 이찬이 봉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힌 봉준이는 지금까지 사기를 치며 모았던 재산을 몽땅 몰수당하고 감옥에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찬과 서영은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결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탐내어 의리를 저버린다는 것으로 절친한 친구를 배신하여 이익을 추구한 봉준은 결국 화를 입고 말았지요. 반면 반성하여 마음을 고쳐먹은 서영은 새 사람이 되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